사람은요,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알게 돼요. 누가 내 편이었는지, 누가 끝까지 남아 있었는지. 살아온 세월 동안 저는 늘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래도 난 가족이야. 엄마야. 그렇게 믿고 버텼다니까요. 하지만 막상 죽음을 목전에 두니까 그 모든 게 허상이었구나 싶었어요.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놨어요. 저는요, 제 이름은 윤정희예요. 올해 66,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노인네일 뿐이죠. 그런데 제 인생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0대 중반, 그때 저는 또래 친구들처럼 연애하고 꽃다발 받으며 웃고 웨딩드레스를 입을 준비를 했어야 했어요. 근데 전 달랐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 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사람들은 그랬죠. 미쳤냐? 어린 게 무슨 짐을 그렇게 지냐?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근데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남자의 눈 때문이었어요.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그 눈이 텅 비어 있거든요. 저 그 눈을 봤어요. 한 번 본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 이 사람 내가 꼭 다시 웃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저 아이들 내가 품어보자.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 남자는 이름이 강호진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첫째는 강도연, 둘째는 강민호. 처음엔 저를 윤 아줌마라 불렀죠. 하지만 저는 정말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피가 이어지지 않았어도 마음만은 진짜 엄마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금세 알게 됐죠. 도연이는 차갑고 날카로운 애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벌써 눈빛이 사람을 재단하듯 조심스러웠죠. 아빠 말고는 아무도 가족 아니에요. 그 말 들었을 때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애써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밥은 엄마가 해줄게. 그땐 웃으면서 말했지만 밤에 혼자 울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민호는 조금 다정했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품에 안겨서 우는 날도 있었죠. 저 진짜 엄마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이모가 엄마 같아요. 그 말 들을 때는요, 심장이 벅차올라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 엄마 맞구나. 싶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제 옷 하나 안 사면서도 새 학기만 되면 꼭 책가방 사주고 도시락 정성껏 싸주고 생일 땐 케이크를 직접 구워서 아이들 앞에 두었어요. 하지만 제 자리는 늘 그림자였어요. 이 집에 살고 있는데 정작 이 집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 가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저 혼자만 빛이 어색하게 닿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호진 씨가 쓰러졌어요. 간암 말기 판정. 의사가 6개월 시한부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끝까지 간병했어요. 병원비 막느라 가게에서 김밥을 밤새 말았고 손가락은 항상 붉게 부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그 사람 손을 잡으면 그 눈빛이 다시 살아났거든요. 마지막 순간 호진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거야. 애들 잘 부탁해. 그게 저한테는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에 빵집 아르바이트도 했고 집 담보 잡히면서까지 버텼어요. 보험금, 적금 다 아이들 앞으로 넘겼죠. 제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훗날 제가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증거가 될 줄은. 사람이 늙어가면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정신이 아득해지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이제 진짜 끝인가 보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희 씨 검사 결과 위암이네요. 이미 진행이 좀 돼 있어서 서둘러 수술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입술이 굳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의자에 돌처럼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 맨 먼저 떠오른 게 누구였을까요? 제 아들들이었어요. 이 소식 들으면 애들이 얼마나 놀랄까나 걱정해 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큰아들 도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도현아, 엄마가 좀 많이 아파서 그러는데 시간 좀 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한참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대답이 돌아왔어요. 또 무슨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감기 걸려서 난리 치시더니 이번엔 또 뭐예요? 그 순간 목이 탁 막히더군요. 얘가 언제 이렇게 말이 가시돋친 애가 됐을까? 그래도 꾹 참고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번엔 좀 심각한 병이래. 수술도 해야 하고 항암도 받아야 한대. 근데 돌아온 대답은 참담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지금 애 키우고 살기 빠듯해요. 그리고 엄마도 저희 친엄마는 아니잖아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마음이 단 한 줄의 말로 잘려나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는 결국 이 집에서 손님이었구나.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둘째 민호는 늘 다정했으니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죠. 전화벨이 한참을 울리다가 겨우 받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 왜 그래요? 나 위암이라네. 조만간 수술도 받아야 한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민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떡하죠? 와이프가 지금 임신 중이라 병간호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 조심해서 잘 치료받으세요.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순간 심장이 쑤셔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부엌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저. 다 같이 웃고 있는 사진. 근데 그 웃음이 그날따라 너무 낯설었어요.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저는 조용히 방 서랍을 열고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약 봉투, 낡은 통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아이들에게는 문자 한 줄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사라져도 그 애들은 당분간 모를 테니까.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원. 창문은 작았고 복도는 늘 눅눅한 습기가 가득했어요. 하루 세끼 도시락은 3,000원짜리 밤마다 싸구려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했죠. 그곳이 제 병실이자 집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받으러 병원 가는 길은 지옥 같았어요. 부역질, 어지러움, 탈진. 버스 정류장에서 몇 번이고 쓰러질 뻔했지만 그래도 병원은 갔습니다. 왜냐면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죽음을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고시원에서의 삶은 늘 똑같았어요. 좁은 방, 눅눅한 공기, 차가운 형광등 불빛. 밤이 되면 천장에서 물방울 맺히는 소리가 똑똑 들렸죠. 사람들 발소리, 문 열고 닫는 소리, 라면 끓이는 냄새 모두가 다른 세상 같았어요. 저는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거울 속 제 얼굴은 날마다 낯설어졌습니다. 어쩔 땐 제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누구나 병들고 늙으면 외롭다고 하지만 저는 그 외로움이 뼈까지 파고드는 걸 매일 느끼고 있었죠. 그날도 병원 진료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흐릿해서 세상이 전부 뿌옇게 보였어요. 근데 제 앞에 누군가 섰습니다. 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윤정이 이모 맞으세요?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쯤이던 얼굴, 김밥집에 매일 오던 꼬마. 이모, 단무지 빼주세요 하던 아이. 바로 그 아이였어요. 너 은하니?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이모, 저 혹시 기억 못하실까봐 걱정했어요. 어렸을 때 이모가 저 많이 챙겨주셨잖아요. 김밥도 그냥 주시고 반찬도 싸주시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기억해준다는 것. 그 자체가 위로였어요. 은하는 이제 25이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었죠. 그날도 병원에 어르신 모시고 왔다가 우연히 저를 본 거라고 했어요. 이모 혼자 오셨어요? 누구 안 계세요? 그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꾹 삼키면서 겨우 말했죠. 응, 혼자야. 괜찮아. 그냥 검사 좀 받으러 왔어. 근데 은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이모 얼굴 너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은하는 퇴근 후에 제 고시원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반찬을 챙겨오고 머리를 감겨주고 죽을 끓여주고. 처음엔 미안했어요. 젊은 애가 바쁘고 힘들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시간을 쓰나 싶었죠. 은하야, 이모는 괜찮아. 너 일 보러 가. 그럴 때마다 은하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누군가의 가족이고 싶었어요. 근데 제겐 없잖아요. 그래서 이모가 제 가족이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가족이라는 말을 제 피도 아닌 이 아이한테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은하는 제 치료 일정을 꼼꼼히 챙겨줬어요. 병원비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조금씩 도와줬고, 어떤 날은 제 빨래를 가져가 손수 돌려서 다시 접어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하루는 제가 용기 내서 말했죠. 은하야, 나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근데 있지 내가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너한테 뭔가 남기고 싶다. 받아줄래? 은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모가 있어서 제가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믿고 살아가요. 그 말이 제 눈물샘을 무너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친아들들한테서 듣지 못한 말을 이 아이한테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밤마다 저는 고시원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엄마라는 이름을 받기 위해 살았는데 이 아이는 그 이름을 먼저 내게 건네줬구나. 그 깨달음이 제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은하와 다시 만난 이야기예요. 인생이 아무리 무너져도 뜻밖의 찾아오는 인연이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싶었어요. 항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제 몸은 이미 반쪽이 돼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거의 빠지고 체중은 10kg 이상 빠져서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기가 두려울 정도였죠. 그런데도 마음 한쪽은 묘하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가진 건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보험금 일부 가게 정리할 때 겨우 모아둔 예금, 그리고 제 이름으로 다시 되찾아둔 작은 아파트 한 채. 그 모든 게 제 전부였어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남겨야 할까요? 30해를 품었던 아들들, 아니면 마지막까지 제 곁을 지켜준 은하?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어요. 저는 몰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변호사 사무실 의자에 앉아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하려고 왔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자녀분들이 계신가요? 네, 아들 둘이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 마지막에 곁을 지켜준 아이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상속인 지정은 자유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은 제 곁에 있어준 그 아이니까요.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제 손으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오은아. 며칠 뒤 저는 큰아들 도연과 둘째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 주에 집에 좀 와줄래? 오랜만에 집으로 모인 두 아들. 거실에 마주 앉은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명품 시계에 말끔한 셔츠 차림이었고, 민호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틈만 나면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죠.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제 나한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말이다. 도연의 눈빛이 반짝이며 바로 물었어요. 뭐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아파트요? 예금이요? 그 순간 민호가 형의 팔을 슬쩍 잡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형, 좀 자중해. 하지만 민호의 입가에도 미묘한 기대의 웃음이 걸려 있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윤정이는 죽고 나면 내 전 재산을 오은하 양에게 상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힘든 순간 곁을 지켜준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죠. 순간 도연이 종이를 낚아채듯 빼앗아 읽더니 눈이 충혈된 채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자식이에요. 피도 안 섞인 애한테 왜 이런 걸 줘요? 민호는 당황한 듯 제 얼굴을 보며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그 질문이 더 아팠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는 그 말 속에 진심이 아니라 욕심이 섞여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는 엄마가 필요할 땐 전화도 문도 닫았잖니? 그런데 은하는 엄마가 아무것도 없을 때 밥을 차려줬고 손을 잡아줬다. 도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 뒷바라지 해주신 건 뭐예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아무것도는 아니지. 내 인생 속에서 너희는 가장 많은 걸 이미 가져갔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 도연은 벌떡 일어나 거실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거실엔 다시 고요만 남았습니다. 그 고요는 제 인생 마지막 장면을 암시하듯 무겁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바로 그날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따뜻한 기척. 이모, 저 왔어요. 은하였습니다. 작은 봉투에 반찬 몇 가지와 따끈한 미역국. 두 손 무겁게 찾아온 아이. 그 아이를 보자 그제야 가슴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유언장이 공개된 뒤 거실 공기는 살얼음 같았어요. 도연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지만 그 소리는 마치 제 가슴을 3번, 4번 지시겨 놓는 쇳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민호는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눈을 피한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저는 담담히 물었어요. 민호야, 너도 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지 않니? 민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에는 혼란과 원망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동시에 비쳐 있었어요.
엄마 진심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내치겠다는 게 내친 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다 가졌잖니. 너희 학비, 집, 결혼자금 내가 가진 거 다 너희한테 썼어. 근데 은하는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줬다. 민호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자식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진짜 우리를 버린 거예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버린 게 아니야. 그냥 진짜 내 편이었던 사람에게 마지막을 주고 싶을 뿐이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도연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고 손에는 술이 묻은 듯 비틀거렸죠. 엄마,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은하, 너 내가 뭔데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놔. 뒤따라 들어온 은하는 순간 움찔했지만 차분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이모가 혼자 힘들어 하실 때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도연이 씩 웃으며 조롱했어요. 옆에 있었다? 그래, 그걸 노린 거지. 늙은 사람 마음 얻어서 재산 챙기려고. 뻔하지 뭐. 그 말에 은하의 눈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아니에요. 제가 이모한테 받은 게 얼마나 큰데 어떻게 그런 걸 돈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도연은 은하 앞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넌 피도 안 섞였어.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연아, 그만해. 내가 그렇게 말할 자격 없어. 내가 엄마라고 부른 적이 있었니? 내가 나를 필요로 했던 순간 전화 한 통 해줬니? 근데 은하는 아무 데가 없이 내 곁에 있어줬어.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연은 씩씩거리며 손을 떨었고 민호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갈등하는 눈빛을 하고 있었죠. 은하는 제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이모, 괜찮아요. 저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은하야.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애들이 알아야 돼. 그날 밤 도연은 다시 집을 나가버렸고 민호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끝까지 남아 제 곁에서 따끈한 미역국을 데워주었죠.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던 제 입에 은하가 국을 떠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모, 저는요. 이모가 저한테 준 김밥 한 줄, 반찬 한 번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가족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은혜 제가 갚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닿는구나. 며칠 뒤 도연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싸늘했고 눈빛은 매섭게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이게 말이 돼요? 은하라는 애한테 전부 남긴다? 친척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다들 난리예요. 뒤따라온 도연의 아내, 지연이도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의지 존중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들 둘 두고 왜 그런 애한테 다 주겠다는 건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내 인생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자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요, 상관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뭐로 만드시는 건데요? 우리 체면, 우리 명예는요? 바로 그때 민호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엔 작은 삼촌 내외까지 동행하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는 가족 싸움이 아니라 집안 싸움으로 번져버린 거예요. 작은 삼촌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정희 씨, 자식한테 줄 걸 왜 남한테 줘? 그건 집안 망신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한테 주겠다는 게 말이 되나? 저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삼촌, 망신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은하한테서 가족의 진심을 봤어요. 그 아이는 제 마지막을 함께 했어요. 삼촌은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이 집안 체면이 있지. 뭐 하는 짓이야. 은하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는 순간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러다 용기 내어 말했어요. 저는 제가 원해서 한 일이에요. 이모가 저한테 뭘 남기신다고 해서 곁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모가 제게 김밥 한 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셨던 게 제겐 전부였어요. 그걸 갚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갚는다? 고작 김밥 한 줄에 아파트 한 채, 예금 전부. 그게 말이 돼? 은하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굳건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말이 돼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게 있으니까요. 저는 가족이 어떤 건지 이모를 통해 알았어요. 그때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형, 그만해. 나도 솔직히 마음 복잡해. 근데 은하 말 틀린 건 없어. 도연이 눈을 부릅뜨며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너까지 왜 그래? 결국 우리 형제 사이에 금 긋자는 거야?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낮게 말했습니다. 형, 우린 이미 엄마한테 금 그었잖아. 아플 때, 외로울 때 우린 안 갔잖아. 근데 은하는 갔어. 그게 가족이지. 뭐가 가족이야? 그 순간 도연이 주먹을 움켜쥐며 민호에게 달려들 듯 했습니다.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했어요.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해라. 이 집은 싸움터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니? 애들 잘 부탁해. 라고 하셨어. 난 그 말 지키려고 내 인생 다 바쳤다. 그런데 너희는 뭐 했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날만큼은 제 평생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엄마로서 단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도연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작은 삼촌은 고개를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남은 건 민호의 흐린 눈빛과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은하의 따뜻한 손길뿐이었어요. 그 손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다. 유언장 이야기가 퍼지자 며칠 뒤 집 앞은 온통 소란스러웠습니다. 친척들까지 입을 모아 제게 전화를 걸었죠. 정희야, 이게 무슨 망신이냐? 피부치 두고 남한테 재산을 준다고? 너 그러면 죽어서도 욕먹는다. 그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법으로 갈 겁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 낼 거예요. 은하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도연 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원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이모 곁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도연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원하든 상관없어. 이미 다 드러났어. 돈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잖아.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겠어? 은하의 눈이 금세 눈물로 젖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모가 제게 처음으로 너도 내 가족이야라고 느끼게 해주신 분이에요. 돈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두 손을 떨며 탁자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도연아, 그만해라. 내가 나를 법정까지 끌고 가겠다고?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잊었니?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말씀이요? 애들 잘 부탁해였죠. 근데 그건 아버지 애들, 저희한테 잘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뭘 하셨어요? 결국 낯선 사람한테 다 주겠다는 게 부모로서 할 짓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라면 내가 평생 한 건 뭐였니? 내 밥 차려주고 학비 대주고 병원비 막아주고. 그게 다 낯선 사람 짓이었니? 민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형, 그만해. 엄마가 어떤 분인데. 내가 평생 알지도 못한 걸 나는 봤어. 엄마가 어떻게 새벽마다 가게 나가셨는지, 어떻게 손 부르트면서도 김밥 말았는지. 도연이 분노에 가득 차 민호를 밀쳤습니다. 너도 결국 그 여자 편 드는 거냐? 우리 가족 맞아. 민호가 밀려난 채 숨을 몰아쉬며 대꾸했습니다. 가족이라면서? 근데 왜 엄마 아플 때 내가 안 왔냐? 그땐 가족 아니었잖아. 형은 돈 있을 때만 가족 찾잖아. 순간 거실 공기가 터져나갈 듯 요동쳤습니다. 도연의 아내 지연이 눈을 크게 뜨며 말렸어요. 여보, 제발 진정해. 애들도 보고 있잖아. 하지만 도연은 이를 악물고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건 인정 못해요. 피는 못 속여요. 우리 자식한테 줘야지 남한테 주면 안 돼요. 법으로든 뭐로든 끝까지 막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세상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피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너희는 내 피 아니라고 손가락질했잖아. 내가 그 말 했던 거 기억나지, 도연아? 엄마도 우리 친엄마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선 그은 순간 피는 무너진 거야. 남은 건 마음뿐이었어. 그런데 은하는 그 마음을 채워줬다. 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내가 법정까지 끌려간다 해도 상관없다. 이건 내 마지막 선택이니까. 그리고 난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은하가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저 있어요. 끝까지 같이 있을게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 하나만으로도 나는 지지 않고 마지막을 갈 수 있겠구나. 도연은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 그 말만 들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피부치라고 믿었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피고석에 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친척들은 더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미쳤지. 늙어서 분별 잃은 거야. 피도 안 섞인 애한테 재산 준다니.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집안 사람 다 손가락질 받아. 정신 차려. 그 말들이 칼처럼 날아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견뎠습니다. 재판정 첫날, 제 몸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머리는 수건으로 가려야 했고, 다리는 휘청거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죠. 그런데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 인생 마지막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도연 측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윤정희 씨가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고령이고 암 투병 중입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봐라, 역시 그렇지 않냐? 치매 아니냐? 환자 아니냐? 순간 제 손을 꼭 잡은 은하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모,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있어요. 아무도 이모 혼자 두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겨우 눈물이 멈췄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판사가 묻더군요. 피고 정말로 본인의 의지로 유언장을 작성한 게 맞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제 의지로 했습니다. 저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에게 제 마지막을 주고 싶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판사님, 저희가 자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어떻게 남한테 다 줄 수 있습니까? 저는 도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너희는 자식이다. 하지만 엄마가 아플 때, 외로울 때 그 자식들이 곁에 있었니? 내가 전화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엄마도 우리 친엄마 아니잖아요. 내가 한 말이야. 그 순간 나는 이미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어. 재판정이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죠. 밖으로 나오자 친척 몇몇이 몰려와 소리쳤습니다. 정희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은하라는 애한테 홀린 거 아냐? 그때 은하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모는 아무도 홀리지 않았어요. 제가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피가 아니어도 가족일 수 있다는 걸 왜들 모르는 거예요?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비웃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은하가 내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재판정에서 쏟아진 말들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정신 차려라, 망신이다, 무효다. 그런데 그 사이로 은하의 말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이모, 저 있어요. 아무도 이모 혼자 두지 않아요. 그 말 하나가 제 심장을 붙들어 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하는 다시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죽을 들고 와 제 앞에 놓으며 웃었어요. 이모, 내일도 재판 있잖아요. 같이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하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벌써 무너졌을 거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기자들까지 법정을 메우기 시작했어요. 피보다 마음, 기이한 유언장 소송. 신문 기사 제목이 그렇게 달렸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세상 구경거리가 됐구나 싶어 서글펐습니다. 재판정에서 도연은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판사님, 엄마는 지금 아파요. 판단이 흐린 상태에서 저 은하라는 애한테 휘둘린 겁니다. 평생 저희 아들한테 다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왜 이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민호도 입술을 깨물다 결국 말을 보탰습니다. 저도 엄마가 정말 이걸 본인 의지로 하셨는지 아직도 믿기 어렵습니다.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가장 다정했던 둘째마저 결국 선을 긋는구나. 그런데 그때 은하가 벌떡 일어나 판사에게 외쳤습니다. 판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판정이 술렁였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게 하십시오. 은하는 손을 꽉 쥔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모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혼자 김밥 사러 갔을 때 이모는 제게 김밥을 그냥 쥐어주시며 밥은 굶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모가 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아플 때, 외로울 때 곁에 있었던 겁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은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판사님, 저 아이 말이 맞습니다. 저는 피부치 아들들에게 전화했을 때 엄마도 우리 친엄마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은하는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은 그 아이가 제 곁을 지켰습니다. 밥을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내일도 오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한 마음이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뭐예요? 30년 동안 키워주셨다면서요. 결국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었다는 겁니까? 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도연아. 너희가 내 인생 전부였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잖니. 필요할 때만 찾고 힘들 땐 등을 돌렸잖아. 은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날 선택해줬다. 민호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기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정은 눈물과 분노,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는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휴정을 선언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기묘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세상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제 진심을 다 말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어 물었습니다. 윤정혜 씨, 후회 안 하십니까? 친아들들 버리고 남을 선택한 거?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준 사람이니까요. 재판은 결국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증인 신문, 진단서 제출, 유언의 정당성 여부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참혹할 만큼 고단한 싸움이었어요.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항암의 후유증으로 손발은 늘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법정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를 세상에 남기고 싶었으니까요.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말, 나는 엄마였다라는 그 말을 끝까지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 안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을 만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피고 윤정혜 씨의 유언장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상속자는 지정된 대로 오은하 양으로 인정합니다. 순간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 모두 술렁거렸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엄마는 결국 우리를 버린 거예요.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니, 도연아. 엄마는 너희를 버린 적 없어. 너희는 이미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져갔어. 엄마의 젊음도, 건강도, 평생의 시간도. 하지만 은하는 엄마의 빈손마저 끝까지 잡아준 아이야. 그 말에 도연은 눈을 크게 뜨고 말문을 잃은 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민호는 눈시울을 붉혔지만 끝내 다가오지 못했죠. 법정을 나오는 순간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윤정혜 씨, 오늘 판결 만족하십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입니다. 오늘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충분합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흐릿하게 깜빡였고 제 호흡은 가늘고 약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은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끝까지 있을게요. 저는 힘겹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은하야, 내가 내 인생 마지막 가족이야. 나는 내 덕분에 엄마로 살았다. 고맙다. 은하의 눈물이 제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이모. 제가 고마워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날 새벽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억은 은하의 따뜻한 손끝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친척들보다 은하 곁에 모인 낯선 얼굴들이 더 많았습니다. 은하가 돌봤던 어르신들, 동료 요양보호사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 씨는 끝까지 진짜 엄마였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채워주는 마지막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다. 하지만 저는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이라는 걸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저처럼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은 끝까지 곁에 있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것도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